과수화상병 관리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이제 정읍시의 경우에 행정명령을 우선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이 모든 화상병 사전 예방을 위한 행정명령은 지금 현재 식물방역법 법률에 따라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뭐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익산에서 먼저 지금 배에서 발생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근 지역, 전라북도 전체 지역에 대해서 올해부터는 3회에 걸쳐서 약재 방제를 하는 것을 필수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배사과 재배 단지에서는 과수화상병을 위해서 봄철에 3번 방제를 하는 것을 필수 코스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서는 생산자 먼저가 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증상을 정확하게 알고 현장에서 빨리 예찰을 해가지고 지도기관하고 그 다음에 연구기관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이것이 정확하게 화상병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교육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 특히 농작업을 하거나 또 전정 인력이라든가 또 열매 속기하는 과정 중에서 인력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인력들에게 장갑, 의복, 그 다음에 농기구, 전정가위, 적가가위 같은 경우를 전반적으로 다 소독할 수 있는 장비 같은 것도 다 소독하기를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농협 담당자 분들께서는 현장에서 농업인들과 자주 만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접촉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약재 살포는 국가가 전부 다 구매를 해서 분배를 하고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화상병은 1차 방제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구리가 포함된 약재로 살포를 하고 있고 2, 3차는 대부분 항생제하고 함께 처방이 돼서 살포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4번을 보게 되면 또 인력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전파가 되기도 하고 곤충에 의한 전파도 되고 또 하나 바로 이 묘목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됩니다. 그래서 묘목을 건져 묘목을 사용을 하고 그 유통하는 데 있어서 잘 어디서 왔고 품종 같은 경우도 그 작업장에다가 잘 기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농가가 대부분 그 봄철에 작업을 하면서 그 화상병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농가가 사전에 예찰하고 그 다음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집행을 하지 않고 숨기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나중에 보상했을 때에 불이익을 주고 그런 부분들을 좀 농가도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로 지금 이 법이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작자는 영농일지 기록을 의무화해서 약재 살포라든가 묘목이라든가 실제 교육을 참석을 했다면 그런 것들을 기록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고 영농일지를 나중에 이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밟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업 이력제 그리고 어느 분들이 내 과수원에 와서 갔는지 그런 것들을 지금 이력제를 운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매개곤충 수분 수정을 할 때에 필요한 꿀벌들의 이동이라든가 특히 야생동물이 오는 것도 차단하는 것을 같은 관리를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과수화상병 발생 지역에서는 그 어떤 단제물 같은 것도 과수원 밖으로 못 나가게끔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겨울철에는 잎사귀가 다 쏟아져 버리는데 유독 과수화상병이 걸려있는 그런 과수원 같은 경우는 잎사귀 모양이 아주 특이하거든요. 그래서 신고할 수 있게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과정들은 농업인들과 같이 협력해서 확인하면서 보상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 처분 사항에 대해서는 만약에 농업인들이 국가의 보상 절차에 또 행정처분에 대해서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행정심판할 수 있게끔 길이 열려 있고요. 만약에 이제 이 처분에 위반하고 그것을 거부하거나 본인의 과실로 인정이 됐을 경우는 손실보상금도 감액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식물방역법 그리고 이제 손실보상이라든가 벌칙 이런 발생 신고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지금 법령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본인이 응하지 않거나 농업인들 자체가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어길 경우에는 바로 과태료까지 할 수 있는 강제 조항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또 과실 수준에 따라서 감액률이 정해지고 있고요. 지금 과수화상병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막대기 모양의
어떤 세균 모양입니다. 이 세균인데 이것은 주로 이제 꽃필 무렵에 주로 이제 많이 감염이 되고 지금부터 봉지 씌우기 전까지 농작업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과수원에서 대부분 많이 확인돼 가지고 신고가 이루어져서 그 신고에 따라서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행정 집행이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균이 월동하는 것은 감염된 줄기 궤양 조직에서 월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월동을 하고 그다음에 비나 바람, 그다음에 곤충에 의해서 이제 매개가 됩니다. 과수화상병이 심하게 걸린 것이 바로 배 사과지만 모가까지도 완벽하게 나무를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파괴력 있는 병이고 특히 이제 복숭아 자두 그리고 밖에 있는 벚나무라든가 그다음에 찔레, 해당화 이런 장미 같은 경우도 과수화상병에 충분하게 감염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작업복을 통해 가지고 15일 정도 이 세균이 생존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신발을 통해서 24시간 하루 정도, 그 다음에 전전가해를 통해서는 6시간 정도 거기에서 세균이 죽지 않고 이렇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독을 하거나 스프레이로 의복을 이렇게 소독을 하거나 아니면 작업복을 따로 이렇게 준비해서 활용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과수화상병의 증상을 우리가 현장에서 치료가 딱 오면 제일 먼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이 그림입니다. 지금 잎 줄기가 있고 오래 난 줄기입니다. 줄기가 있고 이걸 햇가지라고 하는데 이 햇가지 줄기가 이렇게 까맣게 되기 전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잎자루거든요. 잎자루. 그 다음에 여기를 잎맥이라고 그럽니다. 잎맥인데 잎맥에 따라서 잎맥을 중심으로 잎자루가 통째로 이렇게 까맣게 변하는 것이 이게 핵심입니다. 이것이 이제 잎 사이가 이제 까맣게 죽게 되면 세균이 여기에 물이 이동하는 거라든가 양수분이 이동하는 걸 전부 다 차단해 버리기 때문에 잎이 전체적으로 다 말라서 죽게 됩니다. 근데 말라서 죽는 것 중에서 아주 특이적으로 이렇게 죽는 것이 이게 화상병균은 핵심입니다. 어떻게 죽냐고요? 이 물음표 모양으로 이렇게 죽어요. 이게 고개를 숙이면서 이렇게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이렇게 죽는 이 모양이 이 과수화상병의 아주 전형적인 증상이고 초기 증상으로서는 여기 그 잎맥을 따라서 이렇게 검게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과수화상병을 진단하는 현장에서 진단하는 아주 핵심 키가 되겠습니다. 올해 이제 저희들이 과수화상병에 이제 폐원이 될 바로 직전에 그 과수원을 촬영한 것입니다. 바닥에 지금 누이 쌓여 있는데 이 과수화상병에 감염이 된 나무 같은 경우는 잎 사이가 떨어지지 않고 밖에가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여기 부분에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껍질이 이렇게 일어나 있는데 세균액이 이렇게 흐르는 자국이 흔적이 남아 있고 가지를 이렇게 껍질을 이렇게 벗겨 놓고 이렇게 노출을 시켜 놓게 되면 처음에는 안 그러지만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지나게 되면 여기 부분이 건전 부위가 이렇게 갈색으로 이렇게 변해지는 그런 증상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잎사귀가 쏟아진 상태, 낙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잎사귀가 붙은 상태로 밖에서 이렇게 많은 가지가 있다 그런다면 화상병인가 보다 라고 이렇게 판단해도 거의 맞아떨어지는 증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상을 보시면 바로 농가들도 신고하고 또 현장에서 농협 담당자들도 이런 것들을 보시고 이상하면 농업 지도기관과 연구기관하고 같이 연결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1차 방제하는 시기가 중요한데 1차 방제는 보통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배바라기하고 전엽기 이 중간 지점에서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 무렵에 지금 구리를 중심으로 하는 과수화상병 방제를 1차 방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과수화상병을 예방을 위해서 구리를 쓰게 되고 유기재배나 무농약 재배 같은 경우는 석회 보르도액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미생물 제제를 그때 사용하기도 되는데 대부분 석회 보르도액을 사용하게 됩니다. 석회 보르도액을 사용하거나 일반 구리 제제를 사용하면 동일하게 검은별무늬병에도 흑성병이라고 한 농가들은 그러는데 검은별무늬병도 동일하게 구리가 방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라든가 또 미국, 오세아니아주 그런 농업 선진국에서는 요 무렵에 가장 먼저 쓰는 것이 유기재배든
관행재배든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이 바로 구리제제입니다. 그래서 IPM에서 반드시 사용하는 것을 처음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구리제제 딱 요 무렵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화상병도 예방하고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건별무늬병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기를 맞춰서 하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에 석회융합제를 예전부터 사용하신 분이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지도를 해야 되냐면, 이때에 살포를 지금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3월 중순, 그러니까 3월 15일 이전에 날씨가 좀 3, 4일 정도 청명한 날짜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 무렵에 석회융합제를 뿌리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건별무늬병이 낙엽에서 이렇게 월동을 하고 있는데 그 병원균을 전반적으로 활성도를 떨어뜨리는, 그래서 전염원 압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우리가 석회융합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와 3차가 있는데요. 2차와 3차는 기존에는 기계적으로 여기서 보면 백꽃이 80% 정도 개화할 때에 이때를 우리가 만개기라고 합니다. 아주 충분하게 피었다는 것이죠. 이 만개기를 중심으로 해서 5일이 경과되면 한 번 뿌리고, 그 다음에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딱 15일째에 또 두 번째 뿌리고, 그렇게 해서 총 개화기 방제하고 1차 방제하고 2차, 3차 방제를 그런 식으로 하게끔 했는데, 올해 2022년도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과수화상병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비가 없으면 활동을 하질 않아요. 비를 중심으로 해서 실시간 기상 실측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감염 위험도를 예측을 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활용하니까 방제 효율이 거의 15% 정도 상승하는 것이 바로 농촌진흥청의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비중심의 예방치료 방제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제재로 바뀌었고, 무엇보다도 기계적으로 개화기를 중심으로 하게 하지만 강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늦춰서 방제를 해도 무방하다. 대신 비가 오기 전에 하루 전에 하든지 비가 온 다음에 바로 이렇게 약제 방제를 하든지 대부분 하되, 지금 개화기 무렵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배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건별무늬병 방제거든요. 이때에 가장 취약합니다. 그래서 비 오기 전에 예방 방제로서 건별무늬병 방제를 하고, 비 온 다음에 바로 이 화상병 방제를 하게 되면 정확하게 방제를 할 수 있으라고 생각이 듭니다. 긴급 방제 명령서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매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공무원, 지자체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진단부터 해가지고 매몰 작업까지 행정명령을 추진하려면 신속성이 필요한데, 생산 농가들도 많은 협조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줘야 되고, 손실보상금을 그런 농업기술센터에 선생님들이 실제 조사를 하면서 그 근거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보상을 하기 때문에 농업인들과 같이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빠른 시간 안에 매몰 처리하거나 행정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과수화상병과 유사한 증상으로서는 우리 농업인들이 보통 4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5월 하순 무렵까지 지도기관에 가장 많이 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바로 이 줄기마름병입니다. 왜 그러냐면 가지 전체가 죽어버리거나 나무 전체가 죽어버리는 그런 아주 무서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 민원을 봤을 때 이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줄기마름병, 우리가 실제적으로 농가들은 동구병이라고 그러는데, 이 줄기마름병은 어떻든 배수를 개선하지 않으면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줄기마름병을 보게 되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전정 가지를 이렇게 위에 가지를 이렇게 늦게 여름에 철에 이렇게 잘라버리거나 겨울철 전정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이렇게 도포제 같은 걸 처리를 하지 않으면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줄기마름병이 진전이 됩니다. 그래서 줄기마름병은 이렇게 길쭉하게 한 방향으로 등 쪽인데, 이 등 쪽에 한쪽이 걸리면 쭉 줄을 따라서 함께 이렇게 썩어서 이렇게 죽게 됩니다. 이런 것이 줄기마름병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견무늬병이 있습니다. 이 견무늬병은 똑같이 줄기마름병과 좀 비슷해 보이는데 딱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한쪽의 가운데가 바로 이렇게 사마귀처럼 이렇게 혹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혹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줄기 마른병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경우가 됩니다. 여기 그 화살표로 이렇게 빨간 화살표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초기이고, 여기가 이게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 과수원에서 9년 동안을 여기서 계속 병원균을 생산하면서 작은 부드러운 또 가지가 나오면 그 부드러운 가지에다가 태풍이 불거나 장마철에 빗물로 튀겨서 다시 가지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농가 같은 경우는 어린 나무일 때 빨리 여기 그 병반을 없애고 바로 도포제를 처리를 해서 더 이상 이 나무에서 자리 잡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아주 많이 이렇게 번져 있는 상태라 그런다 그러면 겨울철에 할 수 있는 데라도 이렇게 긁어가지고 도포제로 바르는 작업을 해줘야지만 추가 전반이 없고, 이 증상이 많을 경우에는 심할 경우에는 나무 전체가 위쪽으로 다 고사해서 죽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밀라리아 뿌리 썩은 병입니다. 이것도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요. 가을철에 수확기 무렵에 보면 여기 지금 화살표를 이렇게 보게 되면 밑에에 그 버섯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 버섯을 보시고 여러분이 그때에 버섯이 있거나, 아니면 겨울철에 가보면 이 버섯이 다 말라서 까맣게 되더라도 버섯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있게 되면 이 나무는 금방 죽어요. 그리고 이 나무가 병에 걸리면 이 밑둥치 부분을 발로 이렇게 툭툭 차게 되면 껍질이 다 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밀라리아 뿌리 썩은 병이 발병한 농가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는 나무를 통째로 굴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잘 섞인 퇴비를 우리가 지금 보통 포대퇴비를 사게 되면 그해 당해 사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2, 3년 후에 잘 섞여서 이렇게 방치했다가 흙하고 잘 섞어서 주게 되면 이 병 발생을 지연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어가지고 방지 효과는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여기 보게 되면 나무를 통째로 죽이는데 여기 밑에에 콩가루처럼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은 이제 좀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대부분 배농가에서는 생기지 않는데, 나무가 쇠약하거나 줄기 마른 병에 의해서 동해를 받았다든가 그런 상황에서 보면 나무가 쇠약해지면 마지막에 나무좀이 나와서 나무를 통째로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피 흘리는 궤양병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녹줄기 마른병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식 명칭으로는 배궤양병으로, 줄기궤양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주 처참합니다. 이 줄기 쪽으로 해서 큰 줄기 쪽에서 이 병이 나오는 거고, 대부분 피가 흘린 것처럼 비참하게 나무가 죽어갑니다. 통째로 이 나무는 죽어가는데, 초기에 대처를 잘못하게 되면 심할 경우에는 전체의 나무의 33%까지 통째로 다 없애줄 수 있는 그렇게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는 나무 같은 경우는 빨리 대처를 해서 태우고, 그리고 가을철에 주로 이 증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 피가 흘리는 것에 피가 굳으면 어떻게 된가요? 딱지가 않잖아요. 딱지가 않는데 아주 딱지가 않으면서 거기에가 광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약간의 금빛의 녹 모양의 광택이 일어나는데, 그 광택을 보고 이것은 녹줄기 마른병이구나, 이것은 심하면 사과에도 가고 복숭아에도 갈 수가 있겠구나, 이걸 그대로 방치해버리면 이 나무가 통째로 다 죽어버릴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진단을 하게 되고, 실제적으로는 이것은 큰 가지 중심으로 해서 크게 베어내되 가을철에 주로 나오니까 그 무렵에 보르도액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줄기 부분만 이렇게 방제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처방을 하게 되면 나무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고 그대로 방제가 되는, 아주 방제가 초기 진단만 잘하면 잘 없앨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세균이지만 화상병하고는 차원이 틀릴 정도로 얌전한 병에 속합니다. 초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주날개무늬병이에요. 우리가 자무늬병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밑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에 이렇게 곰팡이가 이렇게 밖으로 눈에 보이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활발하게 활동에는 여기 균사체의 모양이 약간 자줏빛을 띱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흰색이라든가 해갈색 정도의 형태를 띠다가 밑에 쪽에 지재부에는 약간 자주색 모양의 띠는데 이것도 토양병이기 때문에 나무를 통째로 죽여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흰날개 무늬병처럼 격리를 시키고 아밀라리아 뿌리석은병처럼 퇴비를 잘 섞인 퇴비를 해서 잘 섞어가지고 이렇게 주는 것들을 우리가 방제법으로 쓸 수 있는데 흰날개 무늬병과 자주날개 무늬병 같은 경우는 화학적인 방제가 참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화상병과 아주 비슷하지만 농가에서 가장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잎사귀가 갑자기 쬐깐해져 버렸잖아요. 작게 됩니다. 그러면서 잎 끝터리가 딱 고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나무가 전체에 신초가 이렇게 한 30cm 정도를 반듯하게 이렇게 다 까맣게 돼가지고 이렇게 딱 고사해서 죽어버립니다. 일괄적으로 모든 나무가 똑같이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생산 농가들이 겁이 나가지고 이게 화상병이 아니냐고 물어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붕소결핍이고요. 이런 것은 보면 화상병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뭐냐면 여기가 잎사귀가 끝터리가 쬐깐하다는 거예요. 쬐깐한데 화상병은 잎사귀가 엄청 커요. 그런 상태에서 죽고 이 붕소장애 같은 경우는 여기 끝터리 핵가지가 인사를 안 하고 이게 반듯하게 서 있는 상태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말라 죽어요. 까맣게. 근데 화상병은 이렇게 물음표 모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죽는 것이 특징이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뭐 신고, 또 금천주 추황배에서 많이 발생되는 증상이기 때문에 붕소 결핍 증상으로서 우리가 6월 중하순 무렵부터 칼리비료를 많이 쓰게 되거든요. 칼리비료를 많이 쓰다 보면 어떻든 간에 붕소하고 기량작용을 유발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보면 새뿌리 발생량이 적거나 또 건조하거나 또 장마 때에 습해를 많이 받게 되면 물이 많이 정체가 되면 새뿌리가 많이 죽어버려요. 그러면 붕소 성분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붕소 성분이 토양 중에 많이 있다 하더라도 붕소를 잔뿌리가 없기 때문에 세근이 없어서 붕소를 흡수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붕소 장애 같은 경우는 그런 배수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리고 미량 요소로서 붕소는 2, 3년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시용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방제를 전략을 세우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붉은별 무늬병입니다. 이 붉은별 무늬병 같은 경우는 여러분 갑자기 배나무가 나와야 되는데 향나무가 나왔습니다. 이 향나무 속으로 봄철에 향나무에서 이 녹포자가 만들어져 가지고 배 쪽으로 이사를 와요. 그래서 4월달, 5월달, 6월달까지 이렇게 배나무에서 이 녹포자가 이렇게 병을 일으키다가 다시 6월달부터는 다시 수포자가 생겨가지고 다시 향나무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향나무에서 살다가 2달 정도 전후로 해서 배나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주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병원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나무 중에서는 보통 우리가 100m 이내에 향나무가 있다 그런다 그러면 거의 99%가 모든 나무가 다 걸릴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고 보통 500m 미만에서는 51%가 감염이 될 수가 있고 1km 미만에는 24%인데 이 향나무에서 얼마 정도 멀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병 발생량이 틀리게 됩니다. 그러면 유럽 같은 경우는 향나무가 400m 이내에 있는 이 향나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거라도 관리를 하게끔 그렇게 조치가 매뉴얼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농가마다 틀리겠지만 사실은 뭐 1km나 2km 반경에도 충분하게 기류가 세게 되고 바람이 봄철에 많이 불 경우에는 감염이 충분히 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붉은별 무늬병이 감염력이 적었는데 봄철 바람이 세거나 비가 잦을 경우에는 안 걸리다가 갑자기 걸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험지역 같은 경우는 집과 가까운 곳이면 가까운 곳일수록 향나무를 빨리 조치를 하고 특히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이스카 향나무가 있고 눈향이 있습니다. 이 향나무가 있는데 이것들이 우리 배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향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향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3월 말까지 이렇게 전정을 해버리면 거의 95% 정도가 이 향나무의 이 가의 부드러운 비늘잎에서 병원균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을 약재를 살포를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병원균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을 비가 오면 바로 가서 향나무를 방지하는 쪽으로 하고, 무엇보다도 강공서라든가 또 그 향나무가 있는 곳에서는 전정만 해줌으로 인해서 병원균 밀도가 확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그쪽에다가 적용약제를 살포를 하게 되면 배나무 쪽에서는 피해가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